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사업 기획 쪽을 좀 봤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홍보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홍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5만 가지 갖다 붙이면 다 홍보예요. 우리가 이제 광고, 홍보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뭐 그다음 PR, 그다음에 사실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익단체들이 많이 하는 게 또 캠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내용을 또 사람들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홍보팀에서는 사실은 모금이라든지 공모사업 뭐 이렇게 프로포잘 쓰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담당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넓은데 이 시간에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홍보의 기본기랄까? 뭐 이런 정도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는 뭐 온라인으로 전부 다 되고 모바일, 온라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비영리 쪽에 이야기할 때 저는 요 예를 좀 듭니다. 뭐 특정 내용은 하고 관계가 없는 이 내용입니다. 한 번은 한 단체에서 다문화 지원하는 단체 쪽에서 저한테 뭐 제 강의를 들으시고 한 번은 이렇게 메일을 보내보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들께서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이 내용을 하는데 뭐 계획서를 좀 썼는데 그 내용을 좀 봐달라고 자문을 좀 해달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제 쭉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뭐 특정 지자체 뭐 행사날 그 지자체 앞에 그 시청 앞에 공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 배너 같은 거 놔두고 그다음에 또 천막 치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고 해서 소위 뭐라고 하죠?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단지의 내용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4페이지짜리였는데 그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중복돼 있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다문화도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립시다. 뭐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두루뭉실하고 아름답고 예쁜 이야기가 많이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표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대표님,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시겠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홍보를 하실 때 캠페인 같은 거 홍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인식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반 시민이래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표현인데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바꾼대요.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약간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4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7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또는 화이트 칼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기의 일자리를 놓고 같이 좀 이렇게 특히 이제 뭐라고 하죠? 일자리 때문에 한국에 오신 다문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하고 늘 일자리를 같이 하면서 또 싸우기도 하면서 같이 계시는 블루칼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같을까요? 그 같은 내용 또는 그 인식과 편견과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과 이런 내용들이 과연 같을까요?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동시에 대상이 타겟팅이 안 돼 있고 그냥 동시에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두루뭉실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들도 우리들 가족입니다. 이런 식의 뭐 두루뭉실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드렸던 게 인식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어떤 인식을 바꾸시고 싶은 겁니까? 인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니네 엄마는 뭐 삼류국가에서 왔어.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다문화에 대한 내용들은 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문화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이나 오해나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세분화해 보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세분화 안 돼 있고 그냥 뭉뚱그리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실제 그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전단지 나누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될까요?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까요?
총체적으로 과연 그 캠페인이 다문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글쎄요.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비영리 공익활동은요. 대체적으로 정부의 세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쓰거나 세금을 안 쓰더라도 사회적 자원을 소비하는 겁니다. 사회적 자원, 모금을 받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회적 자원. 이왕이면 더 좋은데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면 더 좋을 만한 내용들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려나가겠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홍보를 한다고 해보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목적도 기관을 홍보하거나 단체를 홍보하는 것부터 프로그램 홍보 또는 서비스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것,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원 개발이나 모금 쪽도 그렇고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후원 개발 같은 건 물적 자원 또는 금전적 자원이고 인적 자원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 바로 방금 예를 들었던 인식개선 캠페인 같은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정보 제공은 뭐냐면 우리가 소식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나 프로포절을 쓰는 내용들도 있어요. 실제 비영리 단체 홍보 담당자들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업무도 공익 캠페인 기획에서부터 보도자료, 사보, 뭐 소식지 발간, 심지어는 홍보 인쇄물, 요새는 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다음에 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뉴얼 리포트 발간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홍보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아예 홍보팀이 별도로 있는 데들은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공익 조직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런 데들이 아닌 조그만 데들은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금 업무도 담당하면서 뭐도 하면서 뭐도 하면서 뭐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홍보하고 연관된 홍보 업무와 연관된 조직 체계 또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홍보 편집위원회 또는 홍보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 자원봉사단, 뭐 홍보 자원봉사단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 내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광고회사라든지 뭐 인쇄소 이런 협력업체들도 존재하는 거고, 자문위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편집,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요 영상을 찍는데 앞에 계시는 분도 이 지금 비영리 단체에서 영상 편집 전문가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스튜디오에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도 내부적으로 조직 그 안에도 비영리 단체 내부에도 조직과 관련 홍보와 관련된 조직 체계도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비영리 단체라든지 공익 단체들의 대체적으로 사업 규모 자체가 대체적으로 소규모다 보니까 홍보 예산도 없고 뭐 홍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걸 전담시킬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광고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광고회사에서 기업들 광고를 해줄 때는 예산이 뭐 많은 것은 수백억짜리도 저희들 집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제가 있었던 비영리 단체에서는 광고를 1년 내내 뭐 공익광고 내용에 저희들 내용을 들여가지고 1년 반 동안인가 그 공익광고가 나갔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일반 회사가 기업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 정도 내용을 내려고 했다면 아마 돈을 적어도 한 50억 정도를 드릴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비영리 공익활동을 한다라는 그 아름다운 사회적 가치 때문에 이 내용을 무상으로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명분이라든지를 가진 무상 매체 활용 기회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일반 기업들이 엄청난 예산과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가 있잖아요. SNS, 뭐 페이스북, 유튜버가 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한테 돈 엄청 받고 뭔가를 같이 하는데 일반 비영리 단체들한테는 그분들도 좋은 뜻을 가지고 무상으로 같이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익 활동을 하는 홍보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기업들의 홍보와 98%는 같은데 2%가 좀 다르다. 근데 그 2%를 잘 활용하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한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홍보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몇몇 분들은 비영리 홍보 전문 회사도 있고 비영리 홍보를 전담하는 실무진,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이쪽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이렇게 키워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만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결국은 이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메시지, 결국은 홍보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고 매체, 채널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커뮤니케이션 이론상에서는 이렇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매체가 있고 이 매체를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거든요.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 이게 홍보입니다. 근데 다만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것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몇 가지 내용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중요합니다. 왜 제가 목표를 첫 번으로 꼽냐면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복지기관들 제가 가보면 홍보 담당자들이 애를 써서 열심히 합니다. 잘 만듭니다. 홍보물 잘 만들려고 하고 뭔가를 잘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로 홍보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 목표는 그냥 뭉뚱그려서 많이 알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많이 알린다. 알리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알린다라는 표현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요. 우선 인지도, 이해도, 현저성, 신뢰도, 호감도, 참여도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다 홍보의 세부적 목표들입니다. 좀 쪼개보자고요. 인지도는 뭐냐면 아는 거예요. 어디 단체 들어보셨어요? 아, 거기 알죠. 아니면 이건 이제 그 보조인지도 이런 데들이에요. 근데 비보조인지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국제개발단체에서 아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그랬는데 어디 단체를 들면 이건 비보조 상기도, 비보조 인지도 이렇게 해요. 인지도는 말 그대로 그 이름을 아는 겁니다. 거기가 뭘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들어봤어 뭐 이런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도입니다. 이해도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단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뭘 지향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재밌는 방법이요. 인지도는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특히 지금 뭐 기부 포비아라고 하죠. 기부금 횡령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기부금을 내는데 작년 12월 달에 조사된 내용을 따지면 기부금을 내는데 중요시하는 내용이 그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1등으로 올라갔어요. 보통 한 2등이나 3등 했던 내용인데. 근데 이 내용에 사람들은 재밌는 게 인지도가 높으면 신뢰성도 높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중요해요. 이해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이 쓰는 방법이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문항에 답을 쓰다 보면 이 단체가 이 사업이 뭘 하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현저성은 다른 단체보다 우리 단체가 현저하게 뭔가 특별하다 또는 차별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시키는 겁니다. 현저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단체보다 특출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저성을 높이기 위한 또 홍보의 방법은 또 다른 겁니다. 신뢰도는 다 아시다시피 호감도 뭐 다 아시죠. 참여도는 뭐예요? 참여도는 이거예요. 모금을 바로 하는 거. 자원봉사자 모집할 때 바로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의 홍보 수단이라든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홍보의 목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근데 목표가 다양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표에 따라서 홍보의 방법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현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겹쳐져 있기는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는데 여러분들 요 전봇대에 붙어 있는 과외 내용에 뜯어가게 돼 있죠. 이 뜯어가게 전화번호를 뜯어가게 만들어 놓은 저 내용은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목표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까? 예, 참여도입니다. 어떤 참여요? 전화가 오게 만든다. 여기에는 무슨 신뢰도를 높이고 이런 거하고는 관련 없어요. 바로 전화가 오게 만드는 내용을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목표별로 홍보의 수단이 달라진다.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홍보 담당자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보면 소식지 전단지 애쓰고 만듭니다. 뉴스레터 애쓰고 만듭니다. 홈페이지 그 글 쓰려고 막 머리 짜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될까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근데 정작 그래서 핵심은 그걸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만들까요? 홍보물을 왜 만들까요? 홈페이지에 그 글을 왜 쓸까요? 결국은 어떤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원하는 반응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글을 읽고 나서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거나 그 글을 읽고 나서 우리들의 호감도가 높아지거나 그 글을 읽고 나서 모금의 참여도가 높아지거나 이게 목표예요. 근데 정작 그것이 달성됐는지를 따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홍보 담당자 자기들의 역할을 애써서 잘 만드는 걸로 한정시켜 놓습니다. 예, 그래서는 좋은 홍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가보면 단체한테 홍보 담당자들 모아놓으면 만드는 것 좋은 것을 만드는 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전달돼서 원하는 반응까지 오는 것을 체크하고 그 반응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 늘 애를 써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운증후군을 지원하는 그 단체의 홍보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뭐 우편함에다가 꽂아둘 때 저렇게 독특한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 그 이 우편함에 꽂혀져 있는 홍보물 읽으시나요? 저는 거의 다 그냥 바로 버려버립니다. 근데 저렇게 딱 해놓으면 독특하게 해놓으면 읽게 됩니다. 우선은 뭐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읽어야 우리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죠. 어떻게든 읽게 만드는데 애를 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단지를 홍보문을 만들었으면 제가 그 홍보 담당자한테 늘 이렇게 묻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나눠줄 때 소위 말해서 그냥 나눠줄 때가 10명 중에 2명이 읽어보게 만든다면 그걸 10명 중에 5명이 읽어보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구상해봐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애써서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읽어보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가 홍보문을 만들었던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는 것, 즉 그 원하는 반응이 오게 만드는 게 홍보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홍보의 목표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는 거예요. 일반 시민,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 일반 시민 이런 건 없어요. 일반 시민이 다 같은 시민이라고 퉁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은가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성남시에 갔더니 문화해설사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적이 이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일반 시민이요? 그러면서 제가 인상을 딱 썼더니 약간 이상한 걸 느끼셨는지 성남 시민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구청에 현수막 거리대 있죠. 거기에다가 5군데다가 그 뭐 구청 내부에도 있지만 밖에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 길거리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붙이겠대요. 본인께서는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비를 들여서 20만 원 들여가지고 거기에다 붙이겠다고.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일반 시민들, 성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청 현수막을 구청에서 그 현수막 거리대에다가 2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좋은 홍보 수단일까요? 한번 검증해 봅시다.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하셨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한마디로 이렇게 봅시다. 문화해설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자원봉사자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자, 1번 남자시면 좋겠습니까? 여자분이시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상관없대요. 나이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적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으면 좋겠대요. 아무래도 시간을 주중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좋겠대요.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고 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된대요. 성남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성남 문화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남 사람이면 좋겠대요.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몇 가지를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디에 일종의 홍보의 대상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성남에 어디에 계실까요? 그랬더니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성남에 온라인, 오프라인 역사 커뮤니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 사실은 역사에 관심이 있고 역사를 잘 알고 그런 내용들의 그 집합체잖아요. 이런 데에 가셔가지고 혹시나 문화해설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렇죠. 저도 몇 군데 가입돼 있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남시의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 많다고. 사실은 지금 우리 문화해설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있다고.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의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데 주중에 성남 시내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빌려가시는 분들 시간도 있고 역사에 대한 관심도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인데 예,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문화해설사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타겟 대상자로 삼는다면 자, 구청 현수막을 굳이 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도 그러셨어요.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홍보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현수막이 필요할까요? 20만 원 들여서?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원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 모임 같은 데 가서 내가 해보니까 참 이런 거 보람되더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모집하려고 하셨던 분은 3명이어서 4명이었거든요.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현수막 안 걸더라도 직접 찾아가지고 설명회 같은 것만 하더라도 충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얼굴 펴셔가지고 좋아하시면서 가셨어요. 자, 이 사례만 보더라도 대상을 누구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예, 홍보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채널도 달라집니다. 방법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들은 늘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하고 두루뭉실하게 접근하니까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겟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면 이런 표현입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홍보 활동을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가상의 인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 정해가지고 딱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남자 여자냐, 나이는 어떻게 되냐, 시간은 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는 어떠냐, 성남 거주자냐, 이걸 싹 모아가지고 요런 사람이 우리의 대상자입니다. 이걸 딱 정해놓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홍보입니다. 왜? 대상자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려고 하는 홍보의 대상자들은 다 다릅니다.
20대, 30대 연령별로 다르고 성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이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취미별로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들한테 가장 적합한, 우리들한테 적합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홍보에 활동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히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목표와 대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정해지면 매체와 뒤에 메시지도 달라집니다. 매체는 뭐냐면 요새는 이제 매체가 워낙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 뭐 4대 매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TV, 라디오, 잡지, 신문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뭐 온라인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형상만 주셨냐? 아니다. 우리에게 네이버 다음 구글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온라인, 인터넷이 되면서 심지어는 요새는요.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위 페이스북, 그 다음에 블로그 이런 것들은 SNS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매체로 작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옛날에는 광고 한번 하려면요. 광고회사 거쳐서 심지어는 뭐 코바코 이 TV 광고 하려면 거기에서 뭐 사가지고 정말 뭐 광고 공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구매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페이스북에 광고 낼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클릭 몇 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매체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 광고 내는데 한 5만 원 정도면 일주일 이상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광고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직접 광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 제가 아는 분이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요새 디자이너들 큰일 났다.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단체에서 여성 단체인데 여성 단체에서 이 홍보물 4페이지짜리 전단지가 필요해서 이거 하나 만들려고 고민하다가 어디 인쇄소 자기가 아는 인쇄소에 들어갔더니 온라인에서 뭐라고 하죠? 이미 다 플랫폼이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 이런 거 몇 개 고르고 그 다음에 쓸 글 몇 개 딱 쓰고 그 다음에 템플릿들 다 있으니까 이건 몇 번 클릭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뭐 글꼴 고르고 몇 번 쭉 했더니 한 4시간 만에 자기가 디자인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몇 번 했더니 딱 홍보물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 딱 하고 완료 딱 했더니 그 며칠 뒤에 이틀 뒤에 50장 뭐 얼마 들었다더라? 5만 원인가 해가지고 3만 원. 3만 원에 전단지 50장이 자기한테 딱 배달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전부 다 그런 플랫폼 내용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관심 가지시면 제 가치원학 경영연구소가 제가 하고 있는 연구소 이름인데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뚜닥뚜닥 하루 만에 만든 겁니다. 예, 이런 세상에 올렸습니다.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성비 높은 홍보 채널들이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죠. 전부 다 인터넷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온라인, 모바일, 디지털 이쪽 내용이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내용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매체를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건 이제 모금 관련된 내용인데 기부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얻고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얻으면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반드시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딱 봐요. 제 홈페이지도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데 딱 들어가 보면 글이 몇 년도 거 올라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 있지 않아요? 들어가 봤는데 기부하려고 어디서 야 어린이 기부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기부 어떤 단체 보고 딱 들어갔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최신 올라온 글이 2017년도 글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부하실 마음 생기던가요?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재밌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그런 거 물어봐요. 김재춘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꺼내서 다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예,
나이 든 사람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고요. 10대들은 거의 다 유튜브로 검색합니다. 한마디로 유튜브가 우리들한테는,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소위 이 영상 공유 매체지만, 아이들한테는, 젊은 분들한테는, 뭐 10대들 이하 분들한테는 말 그대로 검색 포탈이에요. 그렇게 이 소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는, 활용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돈 별로 안 들이면서도 홍보 매체를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트리플 미디어 전략이라고, 자사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홈페이지, 우리들의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솔직히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모금을 할 때는 기부 플랫폼이라고는 네이버 해피빈이 있고, 카카오에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홍보 매체를 할 때는 소위 다른 사람들 뭐 여러분들 구글 애드센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선은 자사 운영 매체를, 자체 운영 매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파에 활용할 매체와, 그 다음에 다양한 모금을 만약 진행한다면 진행 매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비영리 단체들이나 사회복지 기관들이 자사 매체를 이용하라고 하니까 페이스북을 만듭니다. 블로그를 만듭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친구 수 100명도 안 돼 있고, 글을 하나 올리면 좋아요 20개도 안 눌러져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SNS라는 것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SNS는요, 철저하게 거래 관계입니다. 주고받기 관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SNS에 친구를 해줘야만 그 사람들도 친구를 해주고요. 내가 다른 글에 좋아요를 눌러줘야만 그들도 좋아요를 누릅니다. SNS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기관 담당자들은 절대 그걸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우리 기관의 페이스북 내용이 열심히 다른 글에 좋아요를 안 눌러주니까 그들도 와서 좋아요 안 눌러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글쓰기 내용도 달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많이 누르는 사람들 또는 기관들 내용들의 글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제발 좀 한번 확인해 보시라. 맨날 우리들 그냥 오피셜이라고 하죠. 공식적인 내용들만 맨날 올리면 누가 그거에 관심 갖고 재밌어 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런 SNS에 따른 재밌는 콘텐츠가 우선 1번, 2번 관심 있는 콘텐츠가 2번,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80%가 넘어요. 3번은 감동적이고 좀 인간적인 콘텐츠,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 90%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따지다 보면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거나 사람들한테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건 도움이 나한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스토리텔링 같이 해가지고 감동을 주거나, 이 콘텐츠를 못 쓰면 사실은 SNS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누구도 보지 않거든요. 관심 가져야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체 운영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글을 써놓으시잖아요. 홈페이지에다가 글 써놓으시고 SNS에다가 글 쏘시는데 1대5의 법칙이 있어요. 1대5의 법칙은 내가 그 글을 만드는 데 쓴 시간의 5배를 이걸 퍼나르는 데다 써라. 그래서 강의 중에 하기는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SNS 마케팅을 그래서 노가다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퍼나르고 사람들한테 알려내고,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감 떨어지듯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퍼나르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못하겠으면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그걸 SNS 마케팅으로 퍼나르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매체 운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단체들은요, 어찌 보면 영리 기업은 못하는 무료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서울시는 조례로 서울시가 허가를 해주는, 서울시 소속 또는 허가를 해주는 매체의 20%는 공익 광고, 공익 활동을 해주는 데에다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광판, 서울시 전광판은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광판에 나오는 내용의 20%는 공익활동에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메트로, 소위 지하철 광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우리 광고, 우리가 만든 내용들을 좀 홍보물을 띄워달라라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 이 내용이 상당히 도움됩니다.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실제 이제 그 내용은 송출료, 거기에다 올리는 거, 이거, 그 임대료, 이걸 안 낸다는 거지. 제작비는 좀 내야 됩니다. 제작비를 내가지고 뭐 지하철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 이제 버스 쉘터 광고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단체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그걸 돌아다녀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제한 많이 해야 돼요. 저희들이 저 버스 쉘터 광고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서울시를 찾아가면 안 되고요. 서울시가 이미 광고회사들한테 이미 그 하청을 준 거예요. 그 광고회사들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좋은 뜻 이야기하고 그래도 놀리는 것보다는 제작비라도 좀 건지시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아마 저희가 20군데 찾아가지고 겨우 한 군데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뭔가를 기획, 보도 자료를 계속 낸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전단지, 아파트 전단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바자회 내용을 좀 집어넣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5만 군데가 굉장히 많은 군데가 홍보의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한 소주 회사는 자기들 소주 뒷면에다가 공익 광고를 넣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야, 세상 모든 거에는 매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매체들을 찾아가서 우리 홍보를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좀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품하고도 연계할 수 있고 특정 공간도 연계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자기들의 이삿짐 캠페인을 하는데 이 홍보물을 어디다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전국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찾아가더라. 전국에 있는 전국 부동산의 네트워크를 가진 데가 있더라. 부동산 114라는 데가 있더라. 여기한테 가서 제안을 해가지고 전국의 부동산 114 소속 중개업소에 이 매체, 소위 홍보 전단지를 전부 다 뿌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저 전단지 만드는 비용부터 뿌려지는 비용 모두 다 부동산 114에서 좀 제공해 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운 가게는 이삿짐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를 부동산 114라는 이 홍보 배포처로 활용함으로써 이걸 돈 10원도 안 들이고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 매체라는 것도 결국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데가 가지고 있는 홍보 매체 활용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 메시지는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홍보 메시지를 잘 하시려면 먼저 분야나 주제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내용들부터 우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홍보 담당자들을 만나거나 그 단체를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속에서도 참 잘 쓸 수 있고 참 멋있게 쓸 수 있고 정말 특징 위주로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컨설팅을 했던 참 열심히 하는 대북 단체이자 또 국제 의료 단체인데 우리들 조직의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저하고 같이 정리해 본 겁니다. 우리 단체의 특징은 전문성 있는 단체고 신뢰성 있는 단체고 투명성 있는 단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의 숫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평소에 딱 정리를 해놓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홍보 활동에 쓰기 좋습니다. 이 내용이 일반인 대상이라고 저기 돼 있죠. 버전이. 예. 근데 재밌는 건 샘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소위 교회 기반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안 보여드렸지만 일반인 버전이 있고 소개서를 일반인 버전으로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교회 버전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교회 버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체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뭐 제자단체이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단체이자 그 다음에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 내부 단체이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잘 정리해 놔야 나중에 홍보를 할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마치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세일즈 가이드라고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의 특징,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람들한테 팔아라 라는 것들이 딱 정리됩니다. 그래서 세일즈 가이드라는 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사원들은 저걸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뭔가 홍보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든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이든 우리들 단체에 대한 내용이든 이거부터 저는 권해드립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 보내기라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의 염소라는 개념이 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지를 염소하고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으로 책처럼 정리해 놨었습니다. 염소 백과사전이라고.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메시지도 결국은 타겟팅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영리단체에서 바자회 할 때 이렇게 포스터를 만듭니다. 가장 큰 글씨가 뭡니까? 10번째고 바자회 한다고 하고 자성 바자회라는 글자가 가장 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쭙니다. 10번째와 바자회는 진행을 하는 우리 단체한테 중요한 글자입니까? 오시라고 하는 그 손님들, 바자회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한테 중요한 단어입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철저하게 우리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글자를 먼저 씁니다. 그러면 이 타겟 중심, 고객 중심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일반 기업들이 만든 바자회 포스터는 그럼 어떤 글자가 더 크게 보일까요? 자, 보십시오. 할인율과 브랜드명이 가장 큰 글자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글자입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글자입니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영리 단체 분들은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애정과 그 다음에 집중도가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앞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홍보의 대상자들이 중심에 두는 단어들을 앞세워야 됩니다. 이게 대상자 중심의 홍보의 메시지로 변환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샘복지재단에 대해서 기독교인 대상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단체의 특성도 그 대상이 바뀌니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자 중심으로 메시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홍보는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홍보를 하실 때는 어떤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하지? 뭐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를 소개할 때도 아름다운 가게를 소개할 때도 아름다운 가게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세상을 변화시킬 10가지 질문, 이 내용들을 보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다른 단체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복지재단, 공생복지재단이나 복지재단도 우리는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홍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홍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개가 사람을 물면 신문에 안 나오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신문에 나온다.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특별함, 독특함, 뭐 특출남 이런 것들, 차별화된 것 이런 것들이 홍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이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보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홍보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홍보 담당자로 뽑으면 좋죠. 근데 어디 쉽나요, 그게? 이걸 못하면 반드시 그 전문성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해야 됩니다. 요새는 인터넷 기반으로 홍보가 진행된다.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사진과 영상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비영리 단체든지 자체적으로 영상 전문가 또는 사진 전문가를 모시고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진과 영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비영리 단체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또 인플루언서, 유튜버, 이런 영향력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붙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있다고 쳐봅시다. 100명 정도의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좋아요 하나 올리면 10명도 안 누르는 내용을 거기다가 글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 물론 올려야 되죠. 그거보다는 5,000명의 친구와 팔로워까지 포함하면 8,000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김재춘한테 부탁을 해서 소장님 그냥 저희 내용을 소장님 페이스북에다 한번 올려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답은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역사회 또는 그 분야에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홍보대사라고 해서 유명인들만 꼽았어요. 그래서 큰 단체들은 홍보대사로 운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분야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홍보대사처럼 아니면 뭐 우리를 도와주는 인플루언서, 공익 인플루언서 이런 이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문위원처럼 이렇게 같이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요. 많은 유튜버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실제 그런 역할들을 해내고 싶어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퇴짜를 맞을 수도 있지만 많이 그렇게 좀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좀 같이 하자고 요청하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 사진작가분이 공익단체들 뭐 기부 포럼 같은 거 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느 단체를 막 돕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선생님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아까 예를 든 선생님이 도와줬다는 단체도 유명하다. 근데 우리 단체는 몇 사람도 안 되고 너무 작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하신 분이 사실은 내 동료들도 나만큼은 유명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훌륭하신 사진작가들 엄청 많다. 근데 그분들이 늘 나한테 묻는다. 자기들도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 좀 연결해 달라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청해 보셨냐? 실제 해보셨냐? 그랬더니 그 질문하셨던 분이 요청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홍보협력업체, 좋은 협력업체 정말 구축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홍보자문위원회 같은 거 구성해보라고 하고 홍보를 도와주는 봉사단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비영리단체 홍보라고 일반 기업의 홍보하고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니까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내용들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은 홍보의 대상을 선정하고 홍보의 목표를 세분화해서 접근하라는 거고 홍보의 매체나 홍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내용은 조금 영리기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들어요. 내가 홍보만 담당하고 있지 않다. 우리 단체는 뭐가 어떻다 저렇다.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듭니다. 예, 맞아요. 안 되는 이유 100가지가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업무라는 것은 되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고 그 내용에 힘을 받아서 뭔가를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 잘하시는 분이 돼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